지금 중국이 난리 났습니다. 생방송 중이던 중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가 갑자기 금지된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10년 동안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실체는 방송은 단 17초 만에 강제 중단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4억 명이 지켜본 생방송이었고 그의 마지막 외침은 중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지금 중국 당국은 초비상사태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기자가 한국에서 목격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 영상을 삭제해도 계속 퍼지고 있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속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이 기자는 한국에서 무엇을 봤길래 자신의 목숨과 바꿔 이런 폭탄 발언을 한 걸까요? 저는 차이나 이코노믹스 타임즈의 경제 전문 기자 류하오입니다. 베이징 본사에서 10년째 한국 경제를 분석하는 일을 맡고 있죠. 솔직히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몰락해가는 나라였으니까요. 한국 경제는 이제 회복 불가능하다. 중국과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다. 이 말은 제가 얼마 전 전국 생방송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말을 인용한 글들이 수천 개 올라왔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제가 제시한 한국 경제의 한계 분석에 열광했죠.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편집국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드디어 터졌구나. 한국도 결국 무너지는군. 장하이 편집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곧바로 저를 불렀어요. 류하오, 너가 늘 말하던 한국 경제 붕괴가 현실이 됐어. 이번이 네 이론을 완벽하게 증명할 기회야. 저도 내심 기대가 됐습니다. 제가 10년간 분석해온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드디어 폭발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죠. 재벌 의존 경제, 천문학적 가계부채, 부동산 거품, 세계 최악의 저출산, 계엄령이라는 정치적 혼란까지 더해지면 완벽한 경제 붕괴 시나리오입니다. 편집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당장 한국으로 가. 일주일 내로 한국 경제 붕괴 현장 르포를 완성해와. 이번엔 확실하게 못을 박는 거야. 그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상부에서 특별 취재비를 지원했어. 한국이 왜 중국을 절대 따라올 수 없는지, 우리 체제가 왜 우월한지 증명하는 기사를 써오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제 전문성을 인정받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머릿속으로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텅 빈 명동거리, 문 닫은 상점들, 불안에 떠는 시민들, 폭락하는 주가, 철수하는 외국인 투자자들, 완벽한 경제 붕괴의 현장을 담아올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확실하게 한국 경제의 실체를 보여주겠어.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위챗에 글을 올렸습니다. 곧 한국 경제 붕괴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10년간 제가 예측했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오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습니다. 류하오 기자님 항상 믿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망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세요. 우리 중국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세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끝난 나라고, 제가 그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해올 거라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면서도 공항의 평온함이 의아했어요. 입국 심사는 여전히 신속했고 공항 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공항은 국가 이미지 때문에 정상 운영하는 척하는 거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차창 밖 풍경도 예상과 달랐어요. 고속도로는 여전히 차들로 붐볐고 한강 다리 위로는 평소처럼 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죠. 지금 한국 상황이 많이 어렵죠? 계엄령 때문에 택시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외국인이시구나. 계엄령이요? 그거 어제 새벽에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됐어요. 국회에서 바로 부결시켰거든요. 6시간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속보만 전했지 이렇게 빨리 해제됐다는 소식은 아직 없었거든요. 네. 새벽에 잠깐 소동이 있었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끝나 있더라고요. 뭐? 별일 있겠어요? 내일도 출근해야죠. 택시가 명동에 도착했을 때 저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화장품 가게들은 문을 활짝 열고 있었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게 경제 붕괴 직전의 나라 모습이라고?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바로 거리로 나갔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물을 사면서 점원에게 물었어요. 어제 계엄령 때문에 무서웠겠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점원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새벽에 핸드폰으로 속보 보고 좀 놀랐죠. 근데 출근했더니 이미 해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손님들은 평소처럼 오시고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환전소에 들러 환율을 확인했습니다. 약간 올랐지만 폭등이라고 할 수준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환전소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화 약세로 중국 관광객들이 더 많이 왔어요. 쇼핑하기 좋아졌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저녁이 되자 명동거리는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식당들은 손님들로 가득했고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 주변으로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 치킨집에 들어가 맥주를 시켰습니다. 옆 테이블에 회사원들 대화가 들려왔어요. 그래도 어제 새벽엔 좀 당황했지? 당황은 했지. 근데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그러게. IMF도 겪고 금융위기도 겪고 이 정도는 약과지. 그들은 웃으며 건배를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제마비는 어디 있는 거지? 공포에 떠는 시민들은? 텅 빈 거리는?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열고 중국 언론들의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계엄령 사태, 경제 불안 가중, 외국인 투자자 이탈 우려,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 시스템 시험대. 하지만 제가 오늘 본 서울의 모습은 이런 보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한 서울의 밤거리. 내일은 다를 거야. 내일 가면 진짜 경제 붕괴의 현장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불안이 싹트고 있었죠. 혹시 내가 1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틀렸던 건 아닐까? 다음날 아침, 저는 가산 디지털 단지로 향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들의 실상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계엄령의 여파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들, 도산 위기에 몰린 공장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 내렸을 때 첫 인상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역사는 젊은 직장인들로 가득했어요. 다들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계엄령의 충격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군. 역에서 나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고 1층 상가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어요. 배달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점심시간도 아닌데 식당가는 이미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제가 찾아간 첫 번째 기업은 AI 기술 스타트업 뉴로테크였습니다. 건물 8층에 위치한 이 회사는 직원 5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작은 회사가 정치적 혼란 속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넓은 오픈 오피스에는 20대에서 30대로 보이는 젊은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화이트보드 앞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화상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활기찬 에너지가 사무실 전체에 넘쳐났죠. 안녕하세요. 류아오 기자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재영 대표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38살의 젊은 CEO는 캐주얼한 차림에 스니커즈를 신고 있었어요. 중국의 딱딱한 기업 문화와는 사뭇 달랐죠.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할까요? 그가 안내한 회의실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밖에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 관악산이 보이고 그 아래로 빼곡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먼저 궁금한 점부터 여쭤보죠. 계엄령 때문에 비즈니스의 타격이 크셨겠네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대표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 계엄령 말씀이시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한테는 별 영향이 없었어요. 정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희 비즈니스 구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는 노트북을 돌려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파란색 점들이 여기저기 찍혀 있었어요. 이게 저희 고객사들입니다. 전체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발생해요. 미국이 35%, 유럽이 30%, 일본이 15% 정도죠. 그럼 한국 시장은 20%뿐이라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했거든요. 한국은 오히려 테스트베드 역할이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직원 50명의 작은 회사가 이미 글로벌 기업이라니? 특히 저희 의료 AI 솔루션은 독일과 스위스 병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정확도가 95%를 넘어서거든요. 김 대표는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재미있는 건 중국 시장 의존도는 제로예요. 왜 중국은 진출하지 않으셨나요?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김 대표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3년 전에 시도했었어요. 베이징과 상하이의 큰 병원들과 접촉했죠. 처음엔 반응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소스 코드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하더군요. 중국 정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면서요. 심지어 합작회사를 만들면 지분의 51%는 중국 측이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 이건 저도 잘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기술 이전 압박은 유명했죠. 그래서 포기하셨군요. 포기라기보다는 방향을 바꿨죠. 유럽과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요. 그는 직원 한 명을 불렀습니다. 소연 씨, 잠깐 오실래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개발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똑똑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독일에서 온 새로운 프로젝트 설명 좀 해주세요. 배소연 개발자가 밝은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함부르크 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AI 진단 시스템을 전 병동에 확대 적용하고 싶다고요. 계약 규모가 200만 유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계엄령 때문에 우려하지 않던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화상회의를 했어요. 저희가 상황을 설명했죠. 6시간 만에 해제됐고 비즈니스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요. 오히려 한국의 시스템이 안정적이라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독일 파트너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나라라서 믿을 수 있다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 대표가 근처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직원들이랑 같이 먹어도 될까요? 저희 회사 문화를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식당은 젊은 직장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유로테크 직원들도 335 모여 점심을 먹고 있었죠. 대표님, 오늘 코드 리뷰 어떠셨어요? 한 젊은 개발자가 스스럼 없이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다 못 봤어. 오후에 같이 보자. 이런 수평적인 문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 기업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죠. 식사를 하면서 김 대표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들이 살아남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기에 익숙하다는 거죠. IMF, 금융위기, 코로나. 매번 위기가 올 때마다 살아남은 기업들은 체질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일단 내수 시장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죠. 그리고 기술력이 없으면 가격 경쟁에서 중국한테 진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는 젓가락을 놓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들은 처음부터 글로벌을 보고 기술로 승부하는 거예요. 작지만 강한 회사가 되는 거죠. 오후에는 뉴로테크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개발팀, 마케팅팀, 영업팀이 각자의 공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건 평균 연령이었어요.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죠. 젊은 직원들이 많네요. 한국의 장점이에요. 우수한 인재들이 많거든요. 특히 IT 분야는 정말 수준이 높아요. 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기업 가지 않고 왜 중소기업을 선택했나요? 여기서는 제가 만든 기술이 바로 세계 시장에 나가요. 대기업에서는 10년 걸릴 일을 여기서는 1년 만에 할 수 있죠. 회사를 나오기 전 김 대표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류 기자님, 한국을 숫자로만 보지 마세요. GDP나 수출 통계로는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사람들의 에너지와 잠재력이죠. 가산 디지털 단지를 떠나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10년간 분석해온 한국 경제는 껍데기에 불과했구나. 진짜 한국 경제의 힘은 이런 작지만 강한 기업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으로 가는 길,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예상 박활력에 당황했지만 대기업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죠. 특히 정치적 혼란에 민감한 삼성 같은 재벌은 분명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수원역에서 택시를 타고 20분쯤 달려 도착한 삼성 디지털시티.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캠퍼스, 현대적인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마치 하나의 도시 같았습니다. 류하오 기자님, 환영합니다. 저는 홍보팀의 정다원 차장입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저를 맞았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프로페셔널한 인상이었죠. 오늘 반나절 동안 저희 주요 시설을 둘러보실 예정입니다. 먼저 브리핑룸에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룸으로 가는 길,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계엄령의 그림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계엄령 이후 생산의 차질은 없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 차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보시다시피 모든 라인이 정상 가동 중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365일 24시간 멈출 수 없는 산업이거든요. 한번 멈추면 손실이 천문학적이죠. 브리핑룸에 도착하자 대형 스크린에 삼성전자의 현황이 표시됐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 메모리 반도체 1위, TV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압도적이죠. 숫자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D램 시장 점유율 45%, 낸드 플래시 35%. 이 정도면 삼성이 멈추면 전 세계 IT 산업이 마비될 수준이었어요. 정치적 불안정이 투자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년도 시설 투자를 20% 늘릴 계획이에요. 특히 차세대 반도체 라인 구축에 50조 원을 투자합니다. 50조 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한다니. 전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최신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직 출시되지 않은 시제품들이 눈길을 끌었어요. 이건 내년에 출시될 폴더블 폰 3세대입니다. 접었다 펴는 횟수가 50만 회를 넘어도 문제없어요. 중국 업체들이 아직 1세대 수준에서 해내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3세대를 준비하고 있죠. 한 엔지니어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핵심은 소재 기술입니다. 유리인데 플라스틱처럼 접히는 소재를 개발했어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술이죠. 10년 이상의 연구 개발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중국 경쟁사들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소프트웨어와 생태계는 다른 문제죠. 그리고 최첨단 반도체는 글쎄요. 10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연구동이었습니다. 보안이 삼엄해서 내부 촬영은 불가능했지만 브리핑룸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어요. 현재 3나노 공정 개발을 완료했고 2나노 공정을 준비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가진 회사는 두 곳뿐이죠. TSMC와 경쟁이 치열하지 않나요? 경쟁이 있어서 더 발전하는 거죠. 독점하면 오히려 혁신이 멈춥니다. 건전한 경쟁은 산업 전체에 도움이 됩니다. 이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경쟁사를 제거하는 게 목표인데 여기서는 경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은 직원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수천 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었죠. 메뉴도 다양했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흥미로웠어요. 이번 프로젝트 잘 되면 특별 보너스 나온대. 작년에도 영업이익 대박이었잖아. 올해는 더 좋을 것 같아. 경제 위기? 이들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협력사 상생관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죠. 삼성전자와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사가 2,500개가 넘습니다. 2차, 3차까지 하면 수만 개죠. 거대한 생태계예요. 정 차장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장비 하나를 만들려면 수백 개의 부품이 필요해요. 각 부품마다 전문 업체가 있죠. 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요. 제가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정 차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면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협력사가 망하면 저희도 망합니다. 함께 성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실제로 상생관에는 협력사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술 교육, 자금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등. 마지막으로 미래기술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5년, 10년 후를 준비하고 있었죠. 지금 보시는 건 차세대 AI 칩입니다. 전력 소모는 현재의 10분의 1, 성능은 100배죠. 언제쯤 상용화되나요? 3년 내 목표입니다. 이미 주요 특허는 확보했고요. 연구원들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인 젊은 연구원들이 미래를 만들고 있었어요. 계엄령 같은 정치적 사건이 연구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한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뉴스 볼 시간도 없어요. 저희는 미국, 중국 연구소들과 경쟁하고 있거든요. 하루라도 늦으면 뒤처집니다. 견학을 마치고 정문으로 나오면서 정 차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류 기자님, 아시나요? IMF 때 삼성이 뭘 했는지? 구조조정했다고 들었는데요. 아니에요. 오히려 투자를 늘렸습니다. 남들이 움츠릴 때 과감하게 투자해서 격차를 벌렸죠. 그 결과가 지금의 글로벌 1위입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삼성은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개의 기업과 수십만 명의 직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대한 유기체였죠. 이런 기업이 쉽게 흔들릴 리 없었습니다. 제가 10년간 써온
한국 재벌 경제의 취약성이라는 기사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현장에서 본 삼성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DNA를 가지고 있었고 미래를 향해 쉬지 않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한국 경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구나. 다시 한번 제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제가 늘 한국 경제 붕괴론의 핵심 근거로 삼았던 주제였습니다. GDP 대비 105%를 넘는 가계부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번엔 반드시 그 실상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을 찾았습니다. 평일 오전 10시, 은행 로비는 예상외로 평온했어요. 계엄령의 여파로 뱅크런이라도 일어났을까 기대했지만 고객들은 차분히 일상적인 은행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언론사 기자인데 한국의 가계부채 상황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아, 그러시면 저희 리테일 금융부 부지점장님을 만나보시는 게 좋겠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 후 이승희 부지점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40대 중반의 전문가다운 인상이었죠. 한국 가계부채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확실히 숫자로만 보면 우려스러운 수준이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녀는 회의실로 저를 안내한 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먼저 이 자료를 보세요. 한국 가계부채의 구조입니다. 화면에 원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전체 가계부채의 72%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리고 이 중 80%가 고정금리거나 혼합형이에요. 금리 상승 리스크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뜻이죠. 하지만 부채 규모 자체가 너무 크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자산도 함께 봐야 해요. 한국 가계의 순자산은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37살 김모 씨의 경우를 볼까요? IT 기업 과장으로 연봉 8,500만 원입니다. 강남 아파트 전세 자금으로 3억 5천만 원 대출이 있어요. 엄청난 부채네요. 숫자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그 아파트 시세가 13억이고 본인은 매달 300만 원씩 적금도 들고 있어요. 주식 투자액도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위험하지 않나요? 이 부지점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특징은 부채를 자산 형성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단순 소비를 위한 부채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중국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중국은 그림자 금융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한국은 모든 부채가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수치가 높아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실제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근처 카페에 30대 직장인들이 많이 와요. 은행 근처 스타벅스는 직장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부지점장의 소개로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저도 빚이 2억 넘어요. 하지만 크게 걱정 안 해요. 직장도 안정적이고 앞으로 연봉도 오를 테니까요. 김현중 씨, 33살 대기업 개발자였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물론 부담되죠. 하지만 월세 내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오를 거라고 믿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말을 보탰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빚을 전략적으로 써요. 저도 최근에 신용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했어요. 위험하다고요? 충분히 계산하고 한 거예요. 오후에는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20년 경력의 공인중개사 박철수 씨를 만났죠. 계엄령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요? 오히려 문의가 늘었어요. 불안할 때일수록 부동산 찾는 게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가격이 떨어지지 않나요? 박 대표가 최근 거래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조정은 있지만 폭락은 없어요. 보세요. 이 아파트는 지난주에 15억에 거래됐어요. 한 달 전보다 5천만 원 낮긴 하지만 1년 전보다는 여전히 1억 높아요. 왜 가격이 유지되나요? 실수요가 탄탄해서죠. 특히 서울은 공급이 제한적이라 가격이 쉽게 안 떨어져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집을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자산으로 봐요. 그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다들 부동산 폭락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잠깐 조정받고 다시 올랐죠.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녁에는 한국은행 출신의 경제 전문가 최상진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더 큰 그림을 보여줬어요. 한국 가계부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태블릿에 자료를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자산을 축적한 나라예요. 한 세대 만에 선진국이 됐죠. 그 과정에서 부채를 레버리지로 활용한 겁니다. 그게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을 관리할 수 있으면 위험이 아니에요. 한국은 이미 여러 번의 위기를 겪으며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설명했습니다. DSR 규제, 스트레스 테스트, 주택담보인정 비율 규제, 이런 장치들이 있어서 부채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하지 않나요? 최 박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아시나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 은행들은 거의 멀쩡했어요. 미국과 유럽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질 때 말이죠. 왜일까요? 왜죠? 보수적인 경영과 강력한 규제 덕분이었어요. 한국인들이 무모해 보여도 사실은 굉장히 계산적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오히려 부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만드는 것 같아요. 미래를 믿고 투자하는 거죠. 중국처럼 현금만 쌓아두면 경제가 성장할 수 없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분명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빚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투자였고 자산을 형성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당당했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부채가 많은 것과 부실한 것은 정말 다르구나. 제가 10년간 써온 한국 가계부채 시한폭탄론은 숫자만 본 피상적인 분석이었습니다. 현장의 실상은 훨씬 복잡하고 역동적이었죠. 또 하나의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방송사 취재는 제게 가장 큰 문화적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여의도에 위치한 KBS 본사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것은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로비에 설치된 대형 TV에서는 마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앵커의 멘트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부의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경제에 미친 악영향도 심각합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직설적인 정부 비판이었죠. 류아오 기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KBS 경제부 박수진입니다. 40대 초반의 여성 기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한국 언론이 계엄령 사태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기자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보도한다기보다는 까발리고 있다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누가, 왜, 어떻게 이런 무모한 결정을 했는지 파헤치고 있죠.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도 낱낱이 분석하고 있고요. 그녀는 저를 뉴스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수십 명의 기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벽면의 모니터들에는 각종 뉴스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지금 저녁 9시 뉴스 준비 중이에요. 오늘은 계엄령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심층 분석할 예정입니다. 마침 경제부 회의가 있다고 해서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10명 정도의 기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번 계엄령으로 코스피가 3%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반영된 거죠. 더 큰 문제는 환율이에요.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섰어요.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비판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경제 인식 자체가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는 투자자 신뢰를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건 이들이 거침없이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의 이름 석 자만 써도 검열되는 것과는 천지 차이였죠. 회의가 끝난 후 박 기자와 커피를 마시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정부를 비판해도 괜찮습니까? 압력이나 보복은 없나요? 박 기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압력은 있죠. 광고를 끊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위험하지 않나요? 그게 언론의 역할이니까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 그래야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경제도 투명해집니다. 그녀는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독재 정권 시절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기자들이 고문받고 구속되기도 했죠. 하지만 선배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지금의 언론 자유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나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압박이 있죠. 하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자유롭고 우리는 계속 싸워나갈 겁니다. 오후에는 경제 전문 케이블 채널인 한국경제TV를 방문했습니다. 마침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어요. 계엄령은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당장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위험한 나라로 인식하게 됐어요. 여당 측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한국 시스템의 안정성이 증명됐다고 봅니다. 6시간 만에 정상화됐잖아요. 이런 회복력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야당 측 전문가가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의 토론은 치열했지만
수준이 높았습니다. 사회자는 양쪽 의견을 공평하게 다루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방송이 끝난 후 PD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뤄도 괜찮나요? 오히려 이럴 때 시청률이 올라가요.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의 역할은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고 시청자가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저녁에는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버 돈클리어 최진우 씨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저는 아예 대놓고 까요. 정부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주죠. 그래도 아무도 저를 잡아가지 않아요. 그의 최근 영상을 봤습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어요. 계엄령 경제 손실 5조 원, 책임져야 할 사람들. 대통령의 경제 무지가 만든 참사. 이번 정권의 경제 정책 총체적 실패. 댓글도 가관이었습니다.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려 있었죠. 중국에서는 즉시 계정 삭제감입니다. 이래도 됩니까?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최진우 씨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안 돼요? 국민의 알 권리잖아요. 잘못한 건 비판받아야죠. 그래야 개선이 되고요. 정부에서 탄압하지 않나요? 시도는 하죠. 가끔 신고도 들어와요.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에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한 어쩔 수 없죠. 밤늦게 호텔로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각 방송사의 뉴스가 시작됐는데 모든 채널에서 계엄령 관련 비판 보도가 쏟아졌어요. 검찰, 계엄령 관련자 수사 착수, 경제계, 정치 불안정의 우려 표명, 시민단체, 대통령 탄핵 요구 서명운동, 계엄령, 경제 손실 최소 3조 원 추산. 앵커들은 거침없이 정부를 비판했고 전문가들은 신랄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들이었죠. 우리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읽어주기 바쁜데 여기서는 정부 발표를 의심하고 검증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언론이 자유로우니 경제도 투명하구나. 문제가 있으면 바로 드러나고 바로 고칠 수 있구나. 처음으로 중국 시스템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숨기기 바쁜데 한국은 문제를 드러내고 고치려 한다. 어느 쪽이 더 건강한 사회일까? 진실을 말할 자유가 없는 곳에서 진정한 발전이 가능할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10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성수동은 서울의 브루클린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버려진 공장지대에서 힙한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이곳은 한국 스타트업의 성지가 됐죠. 계엄령의 여파로 투자가 얼어붙고 스타트업들이 고사 직전일 거라 예상하며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성수역 이번 출구를 나오자마자 본 풍경은 예상과 정반대였어요. 거리는 젊은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개조된 공장 건물마다 스타트업 간판이 걸려 있었고 1층 카페들은 노트북을 펴고 미팅하는 사람들로 붐볐죠. 이게 경제 위기를 겪는 나라의 모습인가?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테크브릿지라는 벤처 캐피탈이었습니다. 성수동의 대표적인 투자사죠. 어서 오세요, 류 기자님. 마침 투자 심사가 있는 날이네요. 구경하시겠어요? 김태성 파트너가 저를 맞았습니다. 30대 후반의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10년간 일하다 한국으로 돌아온 인물이었어요. 회의실에서는 한 스타트업 대표가 열정적으로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AI 기반 물류 최적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이미 동남아 3개국에 진출했고 내년에는 유럽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CEO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죠. 발표를 듣던 한 투자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 정치적 불안정성이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투자자들이 한국을 꺼릴 수도 있을 텐데. CEO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경쟁사들이 주춤할 때 저희는 더 빨리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어차피 저희 시장은 글로벌이니까요. 한국 정치가 어떻든 인도네시아 고객들은 저희 서비스를 원합니다.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은 김 파트너와 성수동의 유명한 브런치 카페에서 먹었습니다. 평일인데도 젊은 창업가들로 가득했죠. 계엄령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지 않았나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파트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답했습니다. 첫 이틀은 좀 당황했죠. 몇몇 해외 LP들이 우려를 표명했고요. 하지만 6시간 만에 정상화되면서 오히려 한국의 안정성이 증명됐다고 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위기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진짜 실력 있는 스타트업들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성장하거든요. 그는 최근 투자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어제 시리즈 A 투자를 마감한 회사가 있어요. 50억 원 규모죠. 미국 VC도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나요? 한국 스타트업의 실행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특히 제품 개발 속도와 품질은 실리콘밸리에 뒤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후에는 성수동의 대표적인 공유 오피스인 패스트5를 방문했습니다. 10층짜리 건물 전체가 스타트업들로 가득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벽에 붙은 입주사 리스트를 봤습니다. AI, 바이오, 핀테크, 이커머스, 다양한 분야의 3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었어요. 5층의 한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AI 헬스케어 기업 메디코어라는 간판이 보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코어 대표 정아린입니다. 28살의 젊은 여성 CEO가 저를 맞았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창업한 케이스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의사를 포기하고 창업하셨네요. 포기가 아니라 확장입니다. 병원에서는 하루에 100명을 진료해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AI로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을 도울 수 있죠. 그녀의 사무실은 20대 개발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각종 수상 트로피와 특허 증서가 걸려 있었고요. 이런 정치적 혼란기에 투자받기 어렵지 않나요? 정 대표가 자신 있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방금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완료했어요. 80억 원 규모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리드했죠. 계엄령은 영향이 없었나요? 투자자들은 기술을 봐요. 정치는 일시적이지만 기술은 영원하거든요. 저희 AI 진단 정확도가 96%를 넘었어요. 이미 미국 FDA 승인도 진행 중이고요. 그녀는 직원들을 소개했습니다. 평균 나이가 27살이라고 했죠. 저희는 처음부터 글로벌을 목표로 했어요. 한국 시장은 테스트베드일 뿐이죠. 내년에는 실리콘밸리에 지사를 낼 예정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스타트업이 이 건물에만 수십 개씩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녁 6시 1층 이벤트홀에서는 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가 열렸습니다. 200명 넘는 창업가와 투자자들이 모였는데 분위기가 마치 축제 같았어요. 계엄령?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싸우는데. 한 창업가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성공한 창업가들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버가 나왔고 코로나 때 줌이 성장했죠. 이번 위기도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겁니다. 토스 창업자 이승건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정치가 어떻든 고객의 문제는 계속 존재하니까요. 행사 후 몇몇 창업가들과 치킨에 맥주를 마시며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한국 정부 지원? 별로 기대 안 해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죠.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30대 창업가의 말이었습니다. 맞아요. 정부가 도와주면 고맙고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니까. 또 다른 창업가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극한의 경쟁이에요. 여기서 살아남으면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한 개발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 직원이 20명인데 7개국 고객을 상대해요. 한국이 망해도 우리는 안 망해요. 모두가 웃었지만 그 속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성수동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많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카페에서는 아직도 미팅이 진행 중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정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고 세계로 나가고 있었죠. 계엄령? 그들에게는 그저 스쳐가는 바람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중국 스타트업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들의 에너지가 무서웠습니다. 성수동의 밤거리를 뒤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한국 경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구나. 정부가 흔들려도 이런 젊은 기업가들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구나. 제가 본 것은 숫자가 아닌 살아 숨쉬는 한국 경제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호텔방에서 기사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과 인터뷰 내용들이 가득했죠. 활기찬 명동, 혁신적인 중소기업들, 첨단 기술의 삼성, 투명한 금융 시스템, 자유로운 언론, 역동적인 스타트업. 저녁 8시, 베이징 본사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화면을 켜자 장하이 편집장의 굳은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옆에는 놀랍게도 중앙선전부의 왕밍 부부장도 있었어요. 류하오, 너가 보낸 취재 파일을 봤다. 장 편집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게 뭐야?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편집장님, 저는 제가 직접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닥쳐. 장 편집장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한국 경제 붕괴의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잖아. 계엄령으로 혼란에 빠진 한국, 무너지는 민주주의와 경제. 왕 부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류하오 동지, 당신은 10년간 훌륭한 기사를 써왔소. 한국 경제의 한계를 정확히 지적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다른 소리를 하는 거요? 부부장님. 하지만 실제로 본 한국은 실제? 실제가 뭐가 중요해? 왕 부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중요한 건 당의 노선이야. 서방 민주주의는 실패했고 중국식 체제가 우월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장 편집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다시 써. 계엄령으로 인한 경제 혼란, 외국인 투자 철수, 기업 도산, 시민들의 불안, 이런 내용으로.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사실? 사실이 뭔지는 우리가 정하는 거야. 장 편집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류하오, 너도 알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시진핑 주석님 이름 석자만 써도 검열되는걸. 푸얼다오 같은 동음이어를 써도 삭제되고 곰돌이 푸 사진만 올려도 계정이 정지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너는 지금 뭘 하려는 거야? 당의 방침을 거부하겠다는 거야? 왕 부부장이 이협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류하오 동지, 당신도 가족이 있지 않소. 베이징에 아내와 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당신이 똑똑한 사람이니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 믿소. 내일까지 제대로 된 기사를 보내시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당이 원하는 기사를 써왔습니다. 한국은 곧 망한다. 중국이 추월했다.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죠.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일주일 동안 제가 본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계엄령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경제는 돌아갔고, 기업들은 혁신했고, 언론은 자유로웠고, 젊은이들은 도전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호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남산타워가 반짝이고 한강 다리들이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살아있는 도시, 숨 쉬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죽어가고 있다고 써야 하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의 메시지였어요. 여보,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이번 기사 잘 쓰면 부국장 승진 확정이래요. 우리 아파트도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대요. 아들 사진도 함께 왔습니다. 8살 된 아이의 해맑은 웃음. 아빠, 빨리 돌아와요. 보고 싶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2개의 파일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진실, 덕스 제가 직접 본 한국의 모습, 하나는 거짓, 덕스 당이 원하는 이야기. 진실 파일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계엄령은 6시간 만에 해제됐고 경제는 평소처럼 돌아갔다. 기업들은 혁신을 멈추지 않았고 언론은 권력을 비판했으며 젊은이들은 세계를 향해 도전했다. 거짓 파일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계엄령으로 한국 경제는 대혼란에 빠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했고 중소기업들은 도산 위기에 몰렸다.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새벽 3시까지 고민했습니다. 거짓을 쓰면 저는 승진합니다. 가족과 함께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죠. 진실을 쓰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한 서울의 새벽. 나는 기자다. 기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죠. 하지만 그것은 베이징으로 보낼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이징에는 그들이 원하는 가짜 기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전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죠. 홍콩에 있는 독립 언론사 아시아 프리프레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검열을 피해 진실을 보도하는 곳이었죠. 저는 차이나 이코노믹스 타임즈의 류하오입니다. 한국 계엄령 관련해서 특별한 제보가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류하오 기자님. 그 유명한 한국 경제 비판 전문가가?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제가 직접 본 한국의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30분 후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이 공개되면 저는 큰 위험에 처할 겁니다. 그래도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익명을 보장해드릴게요. 저는 일주일간의 취재 내용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한국에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중국 정부는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민주주의가 실패했다고요? 저도 그렇게 믿고 취재를 왔죠. 하지만 실제는 어땠나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계엄령은 6시간 만에 해제됐고 한국 경제는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명동의 활기, 중소기업들의 기술력, 삼성의 혁신, 가계부채의 실상, 언론의 자유, 스타트업들의 도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언론의 자유였습니다. 한국 기자들은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했어요. 대통령을 조롱해도 아무도 잡혀가지 않았죠. 중국과는 정반대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시진핑 주석의 이름만 써도 검열당하는데 심지어 숫자 89도 못 씁니다. 육사도 마찬가지고요. 89는 1989년 천안문 사태를, 육사는 6월 4일을 의미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숫자조차 검열 대상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한국의 실패를 그토록 바라는군요. 두려운 겁니다.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인민들이 알게 되는 게, 특히 같은 아시아 국가인 한국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중국 인민들도 의문을 품기 시작할 테니까요. 증거 자료들을 전송했습니다. 사진, 동영상, 인터뷰 녹음 파일들. 이게 제가 일주일간 취재한 모든 자료입니다. 조작되지 않은 한국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하셨나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10년간 거짓을 써왔습니다. 한국은 곧 망한다.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다. 중국식이 우월하다. 하지만 제 눈으로 본 진실은 달랐어요. 그리고요? 진실을 아는 사람이 침묵하면 그것도 거짓에 동참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더 이상 거짓말쟁이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베이징 본사에 기사를 보냈습니다. 물론 그들이 원하는 가짜 내용으로요. 계엄령 충격, 한국 경제 휘청, 외국인 투자자 이탈 가속화, 중소기업 줄도산 위기, 시민들 불안에 떨어,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 드러나, 중국식 안정성 재조명, 구역질이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이렇게 해야 했죠. 오전 10시 아시아 프리프레스가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중국 유명 기자의 충격 폭로 한국 계엄령, 실패가 아닌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VPN을 사용하는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죠. 류하오가 이런 말을 하다니. 10년간 한국을 비판하던 사람이? 혹시 이게 진실인가? 우리가 속고 있었던 건가? 한국이 6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했다고? 믿을 수 없어. 오후 2시 베이징 본사에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류하오, 너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장 편집장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딴소리 하지 마. 홍콩 인터뷰 말이야. 익명이라고 했지만 다 알아. 너가 한 짓이라는 걸. 저는 침묵했습니다. 부인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당장 해명 기사를 써. 그게 가짜 뉴스라고. 누군가 너를 사칭한 거라고. 죄송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뭐? 너 지금 정신이 나갔어? 저는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 가족은 어쩌고? 이미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저녁 6시 중국 정부의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즉시 반박 기사를 냈습니다. 류하오, 서방 세력에 매수되다. 한국의 프로파간다에 넘어간 배신자. 가짜 뉴스로 조국을 모독한 언론인. 제 과거 기사들은 모두 삭제됐습니다. 10년간의 흔적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위챗과 웨이보 계정도 정지됐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에게서 메시지가 왔지만 대부분은 비난이었어요. 배신자. 조국을 팔아먹은 놈. 서방의 개. 하지만 일부는 다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항상 의심했어. 한국이 정말 그렇게 나쁜 나라일까 하고. 언젠가 중국도 변하겠지. 너가 그 시작이야. 밤 10시 호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류하오 선생님? 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선생님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왔습니다. 누가 당신들을 한국 언론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기자를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망명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언론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적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손을 내밀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2시, 저는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 언젠가 이해해주길 바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미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겠죠.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한 서울의 밤. 이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진실을 말할 자유를 가진 사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10년간의 거짓에서 해방된 순간이었죠. 홍콩 인터뷰가 나간 지 48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저를 국가 배신자로 규정했고 체포령이 내려졌죠. 가족들은 24시간 감시를 받게 됐고 모든 자산은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제 이야기를 대서특필했고 진실을 택한 기자라는 타이틀이 붙었죠. CNN, BBC, 뉴욕타임스 모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왜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택했나요? CNN 기자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거짓 위에 세운 자부심보다는 불편한 진실이 낫다고 믿습니다. 중국이 진정으로 강대국이 되려면 진실을 직시해야 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도움으로 망명 신청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10년간 왜곡된 기사를 써온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저는 중국 정부의 프로파간다 도구였습니다. 한국 기자들로 가득 찬 회견장. 예상과 달리 그들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진실만을 추구하는 저널리스트가 되고자 합니다. 한국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민주주의의 힘이었습니다. KBS의 박수진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한국과 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양국 국민이 서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진실한 보도를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기자들이 하나둘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용기 있는 선택에 감동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료입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10년간 적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저를 동료로 받아주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저는 한국의 온라인 매체에 첫 기사를 기고했습니다. 제목은 내가 본 두 개의 아시아, 중국과 한국이었죠. 중국은 강해 보이지만 약하고 한국은 약해 보이지만 강하다. 그 차이는 진실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중국은 문제를 숨기지만 한국은 문제를 드러낸다. 중국은 비판을 막지만 한국은 비판을 허용한다. 진정한 힘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나온다.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VPN을 통해 이를 읽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류하오가 맞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속았다. 한국이 부럽다. 우리도 언젠가는 진실을 말할 자유, 그것이 진정한 발전의 시작이다. 물론 중국 정부의 공격도 계속됐습니다. 환구시보는 저를 민족 반역자라고 비난했고 제 가족을 협박했죠.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6달 후 저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진실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죠. 물론 중국 본토는 갈 수 없지만 홍콩과 대만을 통해 중국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검열된 중국, 자유로운 한국 시리즈였습니다. 양국의 언론 자유를 비교 분석한 이 기사들은 국제적 주목을 받았어요. 중국에서는 푸얼다오도 검열된다. 황제를 닮았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중국의 젊은 언론인들로부터 온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진실을 쓰고 싶습니다. 중국도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성산동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자유로운 삶입니다. 매일 아침 한강으로 조깅을 나갑니다. 강변을 달리며 생각하죠. 내가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은 더 크다. 가족과 헤어진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자유를 얻었고 진정한 저널리스트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제 기사를 통해 더 많은 중국인들이 진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 보람입니다. 최근 한국의 한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주제였죠. 강연을 준비하며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독재는 거짓을 먹고 자란다. 민주주의는 진실을 먹고 자란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고쳐나가기 때문이다. 언젠가 중국도 이런 나라가 되길 꿈꾼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입니다. 남산타워, 한강, 그리고 수많은 불빛들. 이제는 익숙해진 이 도시에서 저는 계속 진실을 쓸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니까요. 지금까지 중국 기자가 한국에서 깨달은 진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연이었습니다. 10년간 거짓을 써온 기자가 단 일주일 만에 진실에 눈뜨고 모든 것을 걸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렸죠.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언론의 자유, 비판의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런 용기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진실의 가치를 아는 분들, 언론의 자유가 왜 중요한지 공감하시는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진실은 국경을 넘고 검열을 뚫고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진실과 함께하는 자유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